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 한번 볼게요. 자, fx는 a sin bx 플러스 c, bx 플러스 c. 근데 두 개를 줬죠?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랑 0이라고 했고,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디 밑줄 쳐야 되냐면 단 c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이다를 밑줄을 쳐야 되겠죠. 이렇게 범위를 대충 잡아주고, 여기가 사인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만 그리고 여기가 6분의 파이, 너가 6분의 5파이. 그럼 일단 요만큼 6분의 4파이네. 즉 한 주기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파이가 돼요. 그 한 주기는 어떻게 찾냐면 b분의 2파이로 찾는 거죠. 이렇게. 즉 b 값이 얼마가 나오죠? 너가 2분의 3 나오나요? 찾아지고, 그 다음에 a는 위아래로 이식 움직이고 있으니까 a는 2가 되겠죠. 물론 이때 a, b는 뿔마가 다 가능합니다. 뿔마가 가능한데 문제에서 대체로 a는 양수라고 준다는 거. 너네 내신에 A 이거 부호 안 주고 A인가 B인가 음수로 내서 니네 존나 틀렸던 거 혹시 기억나니? 이거 기말고사 때인가? 중간고사 때인가 있어서 1학기 때. 그지? 그 애들 우수수 많이 틀렸던 문제 있어요. 근데 수능에는 보통 그렇게 잘 안 나온다. 그렇게 십새끼가 잘 안 내고 그냥 맨날 양수 준다. 그렇게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값을 정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좌표가 이 그래프의 시작점이 돼야 돼요. 시작점이라는 거는 사인 함수 기준에서는 약간 요런데, 아니면 요런데, 아니면 또 그 다음 주기, 아니면 그 앞에 주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컨대 너를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b는 2분의 3이라는 걸 줬으니까 2분의 3x 플러스 c는 0인 상황에서 c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의 2분의 3 x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시작점. 근데 시작점이 예컨대 6분의 파이 같은 게 가능해. 6분의 파이를 넣어봅니다. 사실은 요거 단위로 이제 계속해서 3분의 4파이 단위로 계속해서 더하거나 뺄 수 있죠. 근데 아마 요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나오나요? 6분의 1 곱하면 정확히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나오죠. 근데 요 범위가 어때요?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거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사실은 요 시작점은 요 범위가 봐봐, 얘가 딱 한 주기거든. 한 주기 안에 될 수 있는 시작점은 꼭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범위가 여러 개의 주기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가끔. 아니면 범위가 특별히 안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랬을 때 마지막에 A, B, C, 뭐 C는 뭐 그냥 양수 이렇게 줘놓고 A, B, C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든지, 그럼 이제 그 중에서 C가 최소가 되는 걸 찾아주는, 그럼 조금 더 어렵긴 한데 보통은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한 8, 90%. 그럼 끝났죠. C값 나왔으면 이제 갖다가 대입하시면 되고. 파이랑 파이 넣어서 0 된다고 해봤는데 응. 그때는 635도도 기억. 다시 한번 뭐라고? 그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응. 둘 다 대입해봐서 0 되는 여기다가? 게 어. 그 AP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해봤는데 응. 마이너스 45도랑 135도가 나온다고? C에? C에? 그렇게 안 나올 텐데. 아, 그렇게 하면 사인 값이 0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범위가 안 맞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 요거 아마, 그럼 요거 대입했을 때 이제 135도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지? 저거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뭐가? 뭐 어차피 A는 필요 없고, 사인 2분의 3 곱하기 6분의 5파이 플러스 C는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6분의 5파이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프 개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프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즉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는 단위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C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곱하면 얼마냐? 4분의 5파이 플러스 n파이 형태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4분의 5파이가 네가 말한 135도예요, 지금. 그지? 그럼 4분의 5파이는 여기 있는데 여기랑 있는데 지금 요거 전체를 그냥 t라고 놓자. 그러면 자 이렇게 t가 0이 되는 순간도 가능하지만 파이가 돼도 된다는 거지. 0일 때. 그죠? 근데 얘는 이 6분의 5파이라는 점은 실제 이 sin t라는 그래프에서는 위치가 0에서의 위치야, 파이에서의 위치야? 이 그래프가 지금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랑 둘 다 0이라고 같은 0이 아니라고 사실은. 왜 그러냐면 단위 원 기준에서 0이 될 수 있는 건 두 군데잖아. 너랑 두 군데라고. 즉 내가 이거를 그냥 0이라고 요게 그냥 0이라고 했을 때는 되는 점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고 너를 파이라고 했을 때는 되는 점이 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사인 그래프 입장에서 파이가 되는 위치가 여기잖아. 그래프 모양상. 어쨌거나 평행이동되고 한 거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답이 조금 잘못 나온 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입해서 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이 함수값이 0인 게 동일한 건 맞지만 상황 자체는 조금 다르다고. 하나는 사인의 시작점에서 출발되는 거고 하나는 여기 파이인 위치에서, 물론 파이에다 이제 2파이씩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한 경우는 가능하고 그런 것도 약간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 풀어줄까요? 함수의 개수 풀어볼까요? 자, 집합 x는 1부터 6까지, x에서 x까지의 함수인데 fx는 fx래요. 오, 얘는 다시 합성을 했을 때 원래 함수 값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fx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이래. 그리고 f의 치역에 속하는 각각의 y에 대해서 fx는 y인 x의 개수가 2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요거의 의미는 자기 자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냐면 f 안에 x를 넣었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f 안에 치역에 해당하는 fx를 넣었을 때만 자기 자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1, 2, 3, 4, 5, 6 1, 2, 3, 4, 5, 6 그리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고 3, 4, 5, 6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일단 이쪽에서 대응을 받은 녀석 3개를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2, 3, 5 골랐다고 칩시다. 얘네가 fx의 치역이에요. 이 치역은 그걸 다시 f로 보냈을 때 자기 자신과 똑같은 값으로 가야 된다고. 그게 요 얘기예요. 요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요 3개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럼 합성함수의 치역을 판단하는 거는 무조건 얘부터 판단을 하고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랬죠. 어쩔 수 없이 얘는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 요 치역이 될 수 있는 녀석 6개 중에 3개를 일단 골라줬습니다. 그게 바로 2, 3, 5를 고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게 대응시킨 거는 일단 이렇게는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더 이상 결정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답원 조건에 따르면 내가 각각의 y에 대해서, 얘네가 사실은 y인 거죠. fx. 얘네가 y예요. 이 y에 대해서 y로 대응되는 x가 각각 2개씩 대응된다는 얘기야. 근데 잘 보면 얘네가 지금 1, 4, 6이 아직 대응이 안 됐죠. 1, 4, 6까지 대응이 맞춰야지 fx가 정해지는 거야. 근데 얘네는 각각 2명당 하나로 대응되는 거지. 그럼 1이 처음에 대응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하나, 둘, 3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4는 하나, 2가지밖에 없죠. 마지막에 6은 1가지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둘씩 묶어서 하나씩 대응을 하면 그게 몇 가지였어?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 끝. 이렇게. 근데 2, 3이랑 크로스 되면 어떡해요? 2, 3이랑 크로스?
어떻게 말하는 거죠? 2가 이렇게? 안 돼요. 이게 fx, 그게 ffx는 fx라는 거에 위배됩니다. 얘는 지금 2가 자기 자신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응. 요게 fx일 때.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게 3개라는 거예요. 크로스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 약간 다르냐면 이거랑 달라요. 그렇지. 이거랑 이거는 좀 구분이 됩니다. 얘는 아까 이제 예석이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런 게 돼요. 2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거 맞지? 이렇게 가서 자기 자신으로 와도 되지만 어디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건 뭐 다음에 합시다. 요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고. 그 다음에 8번 약간 어렵지 않니? 괜찮니? 8번? 해줄까요? 8번 약간 어렵죠?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고 로그 문제 중에서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약간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약간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볼게. 양수 조건 다 줬고 그때 3의 A승 5의 B승 그 다음에 K의 C승이 서로 같대요. 는 뭐 할까? 는 X 할까요? 이렇게. 일단 요거 도입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럼 우리는 맨날 뭐 했냐면 이거 했다고. 3은 X의 A분의 1승 그 다음에 5는 X의 B분의 1승 K는 X의 C분의 1승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번 조건 봐야지. 근데 보니까 로그 C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대. 다시 써볼까? 로그 C는 우변 합쳐볼게요. 로그 분자의 2AB 분모에는 2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여기서 눈치가 딱 좀 빨라야 돼요. 각각의 역수죠. 이건 뭔가 역수관계 있어. 그래서 사실은 C는 2A 더하기 B분의 2AB가 아니고 역수의 관계 입장에서는 C분의 1이 너가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이고 끝이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내면 되잖아. 2A분의 1 이렇게 너도 2분의 1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끝나요. 저런 것도 사실은 이제 지수로그 문제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 있는 편이에요. 4점? 4점 정도. 지수로그 연산은 4점짜리가 잘 많이 안 나오는데 저 정도면 충분히 4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 10번 이런 거 좀 넘어가도 되나요? 괜찮나요? 11번 해줄까요? 11번도 괜찮나? 넘어갈까요? 12번은? 12번 요거 그림만 잘 보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에 적분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적분이냐면 기함수를 평행이동한 녀석의 적분이에요. 그죠? 기함수의 특징은 뭐니 명철아? 기함수라는 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홀수 차수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다항함수라는 얘기 없거든.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지금 모양이. 기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y축 대칭 우함수예요. 어쨌거나 기함수의 특징은 점대칭이라는 거야. 내가 이거를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점대칭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적분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선대칭, 점대칭에 대한 형태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 점대칭의 특징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대충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원래 원점이었어요. 그죠? 원점에 있던 거를 나는 적절하게 평행이동을 했어.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어디부터 어디로 평행이동을 했냐면 여기가 원래 원점에 여기 있었는데 1,1로 데려갔죠? 점대칭의 특징은 딱 요거밖에 없어.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의 넓이 적분값을 구할 때 실제로 요걸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냐면 이만큼 직사각형의 넓이를 본다가 결론이었어요. 그죠?
얼마? 1 곱하기 2가 되겠죠. 실제 접근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 대칭성을 가지고 다각형의 넓이로 접근을 한다. 넘어갑니다. 13, 4 그렇게 어렵지 않죠? 15번 해줄까요? 15번 속가 까먹었으면 뭐 틀릴 수도 있고 15번 풀어줘. 괜찮아? 넘어갈까요? 그럼 16번 해줄까요? 빈칸 채우기 한번 볼까? 자, 빨간색 공 6개, 파란색 공이 3개, 노란색 공이 3개 6, 3, 3 근데 하나를 꺼냈을 때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데요. 그리고 다시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보건 추출에 대한 얘기고. 자, 빨간색 공이 나오면 순서대로 311 점수, 파란색이면 262, 노란색 공이면 226 이렇게 점수를 얻는데 그때 계속해서 처음으로 얻은 점수의 합이 처음으로 24점 이상인 사람이 나오면 시행을 멈춘다. 근데 뭘 물어보고 있냐면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딱 A분일 확률이 얼마가 되는가. 각각 X, Y, Z 얻은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A이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일단 X는 몇 번 나와야 되냐면 6번, 그리고 Y랑 Z는 0부터 3 사이, 0부터 3 사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대.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지막에 A만 24점 이상이고 싶어. 근데 빨파노에 따르면 R, B, 옐로우, A, B, C 점수 획득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너가 311, 너가 262, 12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총 6개, 3개, 3개 있습니다. 3개, 3개. X가 반드시 6이어야 하나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빈칸을 보니까 X가 당연히 6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6이 아닐 수가 없나 봐. 예컨대 너가 5가 되면 그러면 A는 몇 점을 얻냐면 15점을 얻게 되죠. 그죠? 너를 5번, 빨강을 5번 뽑으면 그럼 이제 나머지로 점수를 맞추려면 몇 번 뽑아야 돼? 24점을 만들려면 나머지는 무조건 몇 점이야? A는? 무조건 2점이에요. 그지? 그럼 내가 현재 15점밖에 없는데 15점을 가지고 더 점수를 내야 돼. 근데 잘 보니까 이거 두 개 다 합쳐봤자 몇 점이야? 정확히? 총 몇 번 뽑아야 돼요? 15점이니까 9점은 더 필요하죠. 근데 9점은 획득할 수 없고 짝수니까 그럼 뭐 최소한 5회는 둘 중에 하나를 얻어야 돼. 그지? 야, 근데 둘 중에 하나를 5회를 얻으면 예컨대 너를 3회를 얻었어. 너 3회 얻고 너를 2회를 얻었어. 그럼 얘를 3회 얻고 2회 얻으면 그 순간 B는 몇 점이에요? 몇 점이야? 여기서 벌써 22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5회를 했지. 그럼 여기서 곱하기 5 하면 벌써 27점이죠. 즉 B의 점수가 너무 높아져 버리지. 여전히 C도 높아지겠죠. 즉 어떠한 상황이 안 되냐면 빨강은 5번만 뽑으면서 나머지는 최소한으로 뽑아서 A를 24점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X가 6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왜 6이지?가 아니고 왜 6일 수밖에 없는지를 판단을 하면 돼요. 이렇게 5가 되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4랑 3은 더 안 되겠지. 그래서 너는 무조건 6입니다. 그래서 이걸 6회를 뽑았어요. 너를 6회로 뽑는 순간 얘네가 각각 몇 점이 되냐면 6점이 되고 6점이 돼요. 각각. 그죠? 각각 6점인데 여기서 딱 빼보면 정확히 몇 점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이제 얘네는 18점이 필요하지. 그지? 얘네가 각각 18점만 더 얻으면 얘네가 24점이 돼버려요. 18점을 얻는다는 거는 이게 3번, 이게 3번 나온다는 얘기야. 즉 얘는 무조건 3보다 작아야 되고 얘도 무조건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너가 둘둘인 건 되겠냐는 거지. 그럼 예컨대 둘둘인 건 될까?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개 하면 여기만 벌써 몇 점이야? 너가 6, 너가 10, 정확히 24점 되네. 둘둘이 안 되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되는 순서쌍이라는 거는 너가 6, 2, 1 될 거고 6, 1, 2 될 거고 6, 3이 되나요? 6, 3? 아까 6, 3 안 됐죠? 그러니까 6? 6, 2 돼? 되는구나. 22구나, 22. 착각했네. 그러면 6, 2, 2부터 6, 2, 1, 6, 1, 2, 6, 1, 1. 6, 1, 1 되나요? 6, 1, 1 하면 안 되지 않나? 6, 1, 1 안 되네. 6, 1, 1 하면 A가 24점이 안 되네. 요거밖에 없네요. 이렇게. 근데 각각의 확률을 이제 찾았어. 그 중에서 6, 2, 2인 경우에는 10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이 나와야 한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럴까? 왜 10번째 시행에선 빨간 공이 나와야 되죠? 꼭? 왜 그렇죠? 얘네는 몇 점이에요, 지금 A가? 요거랑 요거는? 얘네가 정확히 24점이야. 그지?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총 이 9번의 시행을 다 해야지만 24점이 완성된다고. 근데 요 때는 어때요? 요 때는 다 합치면 몇 점이야? 26점이란 말이야. 즉 어떠한 상황이 가능하냐면 이미 6, 2, 하나에서 24점이 완성되고 마지막에 한 번의 선택을 더 하겠니? 안 하겠지? 안 한단 말이야. 경기 종료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애초에 마지막에 반드시 A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지? 이런 제한이 있는 거예요. 시행이 끝난다라는 건 마지막에 제한이 있다고 했잖아. 독립시행할 때 했죠? 그래서 이제 찾아주시면 끝. 나열하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17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많이 못 푼 것 같아요. 생각보다. 17번 로그 부등식 형태이고 한번 볼게.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는데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릴 수가 없네. 존나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리면 되지.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 너가 여기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앞부분 별로 안 중요합니다. 8 여기가 12. 자, 그래서 부등식을 봤어요. 부등식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3의 fx f2x네. 너가 넘길게 작거나 같다. 로그 너가 3의 2x 플러스 2 이렇게 놓을게요. 괜찮죠? 자, 근데 이 직선은 x 플러스 2야. 너는 fx야. 즉 나는 이 그래프에서는 뭐와 뭐의 관계밖에 판단 못하냐면 fx와 x 플러스 2의 관계밖에 판단을 못해. 연웅아 정신 차려. 자, 근데 너는 f2x죠. 너는 2x 플러스 2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뭐라고 치환을 하면 되겠어? t라고 치환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비교가 가능하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야. ft랑 작거나 같다. t 플러스 2가 되는 그러한 t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정수 x이니 너는 t는 정수가 아니고 t는 짝수죠. 짝수. 짝수인 것들을 구해라. 그러면서 각각 너는 밑에 해당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돼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 동시에 0보다 큰 부분만 찾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만 보면 되냐면 정확히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심지어 어디가 안 들어가? 이 점 안 들어가요. 정확히 fx가 0이 되는 순간이라서.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즉 fx가 작거나 같은 부분은 정확히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 여기는 들어가죠. 이건 들어가니까. 즉 t가 될 수 있는 거는 4, 6, 8 안 되고 10, 12까지죠. 끝. 2로 나누면 되죠. 간단하죠,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다고 얘는. 그 다음에
자, 18번도 할만합니다. 18번 조금 시간 들이시면 풀만하고 좀 볼게요. 초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이와 같아. 근데 fx 딱 보니까 우함수죠, 우함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에요. 그때 fx는 0의 모든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다. 자, 우리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선대칭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선대칭 함수의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너가 실근의 합. 두 가지를 써놓으시는데, 얘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짝수입니다. 왜? 아니 대칭이니까 오른쪽에 하나 있으면 왼쪽에 하나 있는 거, 왼쪽 하나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 쌍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칭 축에서 근을 가지면 홀수가 돼요. 그러면 선대칭 함수는 실근의 개수가 홀수계라는 얘기는 그냥 바로 보자마자 대칭축에서 근을 갖는구나를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럼 얘는 대칭축이 y축이니까 y축에서 근을 갖겠죠. 그죠?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근의 합은 어떻게 구해?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죠.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4차 함수인데 내가 대칭이 돼야 돼. 대칭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얘가 지금 모든 실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딱 요거 한 가지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끝났네. 초고창 A 잡고 fx는 a의 x 제곱에 x 빼기 알파에 x 더하기 알파. 요거 쓰면 주어진 거 나번 조건 썼을 때 두 개 그냥 미지수 나오고 끝나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홀수계면 반드시 저기서 대칭축을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를 캐치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 자, 19번. 응. 직선이랑 교점처럼 응. 아, 그래. 요거 절대값 fx니까 여기다 그냥 그려볼까요? 이렇게. 디귿.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겠죠? 우변에 있는 거는 기울기가 k이고 알파, 0은 지나는 거잖아.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일단은 양수 k라고 했으니 뭐 처음에 여기 딱 0일 때 3개죠 사실. 근데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커지면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지, 그지? 즉 여기는 반드시 하나의 근이 돼요. 그럼 좀 올라가 볼까? 접하는 순간이 있겠지 뭐.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4개네. 접할 때보단 좀 커야 되겠네. 접할 때보다 조금 큰 게 몇 개야 정확히? 하나, 둘, 3개네. 이렇게. 요때부터 좀 더 가겠죠? 좀 더 가다 보면 어디서 또 접하냐면 요거에 접해요. 너의 우미분계수에. 너의 우미분계수라는 건 사실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절대값 씌워서 꺾어 올린 거니까. 요때는 몇 개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하나 더 만나고 여기서 두 개 만나요. 즉 너랑 너 사이가 됩니다. 이만큼의 범위. 여기서 그런 거 아마 접선 이거는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19번 볼까요? 19번 쉬워요. 19번 생각보다 되게 쉽고 등차 수열의 특징만 잘 활용하시면 되게 쉬운데, 자 어떻게 생겼냐면 첫 항은 0이 아니고 n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s9랑 s18이랑 똑같대. 야,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그렇다는 거는 A 어디부터? 10부터 마지막에 A 18까지 합이 0이므로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A14가 0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너는 Sn이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너의 대칭축이 어디 있다는 거야? 9랑 18 정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대칭축이 2분의 27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예컨대 이렇게 생겼을 수 있다고. 여기가 2분의 27. 두 번째가 바로 SN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이고 얘가 좀 편해요. 여기 좀 편해요. 왜 편하냐면 TN이라는 거는 지금 SN에 대해서 S1부터 근데 얘도 괜찮습니다. 얘도 상당히 편한 편이고 이제 너의 원소의 개수가 정확히 1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 값의 합을 구해달래. 원소의 개수가 13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TN이라는 건 집합이에요. 집합. S, K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집합을 모은 건데 그럼 생각을 해볼게. 문제에서 준 거는 예컨대 S9랑 S18이랑 같다고 그랬어. 그럼 봐봐라. 예를 들어 N이 18이야. N이 18이면 중간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 S9도 있고 S18도 있어. 얘네가 각각 TN의 원소가 돼. 그지? 근데 원소 입장에서 너랑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몇 개의 원소로 취급해요? 이거는 하나의 원소로 취급을 하겠다는 거야. 요거 이해가요? 뭐 그렇구나. 그럼 A14에서 처음으로 0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랑 같은 거냐면 여기가 13에서의 값 S13이랑 여기가 14에서 값 S14랑 같다고 이렇게. 그지? 그럼 TN이라는 집합은 이 SN들에 뭘 모아놓은 거냐면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요렇게 더해 나가면서 그때 너가 원소가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가 늘어가는 거라고. 마지막에 13개가 되고 싶어. 그러면 13이 되려면 거꾸로 여기가 S1이 되겠죠? 이렇게. 이쪽은 뭐가 돼야 되냐면 너랑 같은 거 S26이 돼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내가 S26이 되는 순간까지는 분명 13개밖에 없어요. 그지? 근데 봐봐. 내가 요만큼을 집합으로 따로 떼볼게. S1부터 S13까지만. 그럼 이거 원소 개수 몇 개야? 13개죠. 그들끼리 같은 거 없으니까. 근데 거기다 S14를 추가했어. 원소 개수 몇 개예요? 여전히 13개죠. 왜? 너랑 같으니까. 너랑 같고 계속해서 26을 추가하더라도 원소의 개수는 여전히 13개죠. 그래서 정확하게 S13부터 S26까지는 이 TN이라는 것의 원소의 개수가 정확히 13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끝이죠. 그럼 뭐야? 13부터 26까지 합하면 되죠. 요거는 저렇게 2차 함수의 대칭성 같은 걸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A14가 0이라는 걸 빠르게 찾아서 A14가 0이면 너랑 같고 그래서 요거는 1차 함수의 느낌이기 때문에 요걸 직선으로 표현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가 예컨대 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14란 얘기지? 그죠? 얘는 지금 AN을 표현한 건데 그럼 잘 생각해보면 13일 때랑 14일 때랑 같아야 되죠. 내가 여기까지 더한 거랑 여기까지 더한 거랑 같지. 그 다음에 이만큼의 선분을 딱 빼면 얘랑 15랑 12일 때랑 여기까지 합이랑 너랑 날아가면서 같아진 15까지 합이랑 같겠죠. 그러니까 S12랑 S15랑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직선의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저렇게 2차 함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근데 기왕이면 이제 SN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으니 2차 함수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20번. 20번도 생각보다 쉽고 연산만 간단하게, 식만 간단하게 써드리고 쉴게요. 자, 보면 최고치 항계수가 1이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가 일단 유리수라고 했고 유리수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아직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fx에 대해서 gx라는 녀석은 0보다 작을 때는 f-x,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 즉 gx는 우리 이렇게 쓰죠. f의 절대값 x. 아, 이렇게 생긴 함수구나. 이거 통상 데칼코만이라고 불렀고 0보다 큰 부분을 접었다 펴서 표현하는 형태로. 그때 x는 알파에서 극대 혹은 극소인 모든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큰 크기순으로 나열한 거를 이렇게 보겠대. 그때 알파2랑 알파 뭐 m이랑 g0 뭐 이런 함수값의 관계를 줬고 알파1부터 알파 m까지 적분한 값이 0이래요. 그때 뭐 마지막 이런 거 계산을 해봐라. 자, 그러면 어차피 최고치 항계수가 1짜리 어떠한 3차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3차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죠. 그죠? y축의 위치를 몰라요. 예컨대 y축이 여기 있어. 뭐라 그랬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대칭시켜서 이쪽에다가 똑같이 그려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의 fx와 y축이 이런 식으로 만난다면 g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몇 개 있다고 그랬어? m은 4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냈을 때 극값이 되는 그러한 점이 4개 이상 있어야 돼요. 이거 4개 이상 있나요? 4개 이상 안 나오죠? 그죠? 이거 여기서 내가 y축을 어디다 갖다 부어도 기껏 해봤자 이런 모양이라고. 여전히 극값이 4개일 수가 없다고. 극값이 애초에 4개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뾰족한 거 극값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그 외에는 극값이 전혀 없는 형태잖아. 그지? 얘도 기본적으로 무슨 형태냐면 선대칭 함수예요. 선대칭. 얘는 우리가 강제로 선대칭 함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딱 절반만 y축에 대해서 접었다 핀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y축의 위치를 잡아볼 건데 y축의 위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예컨대 y축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를 접었다 폈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죠? 이거 1개, 2개, 3개 나오죠. 나는 3개인 상황 바라지 않고 4개 이상인 상황을 바란단 말이야. 아, 그렇다는 거는 얘는 대충 어떻게 생긴 거냐면 y축이 이렇게 있어서 너를 접어서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의 상황은 정확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gx입니다. 이것이 여기가 y축이 될 거고 여기가 알파 1, 알파 2, 너가 알파 3, 알파 3 여기 있죠? 얘는 0이죠? 너가 알파 4, 마지막으로 알파 5가 되고 이게 이제 알파 m이 됩니다. 요 상태예요, 상태. 자, 근데 뭘 줬냐? 첫 번째, 알파 2는 -1이래요. 이게 -1이에요. 너가 -1이라는 얘기는 너도 -1이죠? 그러니까 -1 이제 대칭시켜서 넌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여긴 0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알파 m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네. 알파 m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그 대신 뭘 줬냐면 0에서의 함수값 간의 관계를 줬어요. 요 함수값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G0 그냥 G0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너를 편 이상 뭐 K라고 씁시다. 계속 알파 M 가져가는 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자, 그럼 요 상태예요. 그럼 3차 함수에 대해서 나는 여기서 극값을 갖는 그러한 함수 gx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어쨌거나 0보다 크거나 0보다 같을 때는 fx와 동일하니까 fx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너의 도함수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 3의 근이 1에서 k에서 있죠? x-1, x-k 이렇게 거꾸로 적분을 해갑니다. fx는 적분을 하시면 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1 더하기 K 나누기 2 X 제곱. 그 다음에 너가 3K인데 플러스 2분의 3 아니지 플러스 3KX 마지막에 더하기 G 제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0일 때 적분상수 써준 거예요. 0일 때 함수값. 그럼 봐봐. 요거식 하나 있죠?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 적분한 게 0이래. 근데 잘 생각해봐.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 적분한다라는 거는 적분 구간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칭성이 있어요.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의 적분은 당연히 뭐랑 똑같냐면 두 배 0부터 알파 m까지 k라고 쓸게요. 그냥 gx에 대한 적분과 똑같고 두 배라고 돼 있지만 어차피 얘는 0이니까 0부터 k까지 fx에 대한 적분이 0이구나 라는 게 1번식. 그 다음에 2번식은 위에 있는 거. 걔가 알파 m, 즉 k 빼기 너가 9분의 2m, 9분의 2 g0 는 4. 이게 2번식. 그래서 요 안에다가 요거 넣어주시고 이거 넣고 1번, 2번 연립하시면 끝. k 값이 4가 나와요. 아니다. g0가 4가 나오나 보다. 아무튼 그래서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 그러니까 연산이 복잡해서 그렇지 상황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됐죠? 마지막에 계산이 좀 귀찮아요. 마지막에 해보면 이제 뭐 K에 관한 3차식인가? 해갖고 대입하면 돼요. 자, 잠깐 쉽시다. 통계적 추정. 자,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표본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뭔가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에 대한 어떤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표본 평균이 어떤 식으로 분포를 이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표본을 뽑기 이전에 우리는 사실은 이 표본은 뭐의 부분집합이었냐면 모집단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이 있는데 뭐 이 중에서 일부를 뽑았어요. 일부를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뭐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4명 정도만 뽑아서 이 중에 이제 뭐 확진자의 비율을 조사를 하겠대. 그래서 너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퍼진 건 시발 다 신천지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들을 가지고 어떠한 판단, 어떠한 조사를 한다라는 걸 바로 표본 조사라고 부르고 그 표본 조사에서 얻어질 수 있는 자료는 두 가지예요. 그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뭐 분산이 있겠죠? 혹은 뭐 AKA 표준 편차.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는 최종적으로 판단은 어디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은 거냐면 거꾸로 모집단에 대한 어떠한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추정.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신천지 100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확진자의 비율이 5%나 된대. 존나게 많은 거죠. 그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다면 존나게 많은 거예요. 100명 중에 5명이나 확진자가 뜨더라 이거야. 그럼 나는 전체 신천지가 한 몇만 명? 뭐 한 5만 명이라고 친다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약 5만 명 중에서 5%라고 한다면 거의 한 2,500명 정도는 신천지에서만 확진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예컨대 추정을 하고 싶은 거고 그 추정의 어떠한 정확도, 그 추정 자체가 얼마만큼 정확한 추정인가까지도 이제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 평균이 있었고 간단하게만 모분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 혹은 표본 표준 편차가 있었어요. 요 4개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은 뭐냐면 얘네는
하나의 표본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의 표본에서 얻어지는 그냥 값입니다. 값. 표본 평균은 보통 x바라고 쓰고 표본 분산은 보통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약자인 s의 제곱을 써서 많이 표현을 하고 모평균은 그냥 우리 원래 쓰던 m과 v를 갖다 씁니다. 뭐 이렇게 모평균과 모분산. 그때 너를 뭐 대신에 갖다 쓸 수 있었냐면 대신 갖다 쓰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간간히 문제에 나왔었는데 사실 수능에는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고 그냥 분산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분포에 모분산은 얼마인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랬을 때 뭐 표본을 뽑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요거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고 하지만 우리 뭐 내신 같은 데는 이런 것도 나왔었죠. 너랑 실제로는 굉장히 근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 분산을 모분산 대신 활용하기도 한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모분산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모집단은 정확히 모르니까. 모집단은 모르기 때문에 난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싶은 거니까. 즉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딱 이렇게 두 가지예요. 맨날. 이렇게 실제로 두 가지 알기 때문에 이것이 너랑 근사하다. 너랑 대신 쓸 수 있다. 라는 그 사실 자체는 아주 유의미한 거라고 원래는. 그죠? 그래서 알고는 계시고. 그 다음에 요거 직접 계산할 때 n-1분의 1로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요거. 원래는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평균 내거나 분산을 구하거나 할 때도 n으로 나눴는데 얘는 희한하게 n-1로 나눴어요. 요거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뭐 이유 같은 거. 이유는 뭐 너랑 가깝도록 더 비슷하도록 만들기 위함인데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수능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요거였어요. 표본 평균이었어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왜 중요했냐면 이 표본 평균을 바탕으로 나는 모평균을 추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 이게 추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내가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분포를 이루더라 이거야. 분포를 이루다는 얘기는 하나의 표본에서 얻어진 표본 평균 값 한 개가 아니라 표본을 여러 번 같은 크기로 계속 반복해서 뽑다 보면 그 얻어진 표본들의 평균이라는 값들을 막 늘어놓으면 그 표본 평균들이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 했고 그 표본 평균들은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냐면 평균은 너와 동일하고 너의 분산은 너의 이렇게 뭐 이렇게 쓸까요? 원래 있던 분산을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눈 값과 이제 동일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분포를 기본적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추정을 어떻게 했냐면 x 바라는 분포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여기가 우리의 평균이고 이렇게 x 바라는 건 분포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떠한 표본을 한 개를 딱 뽑았어요. 한 개를 뽑았을 때 예컨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안에 속할 그 확률이 있을 거라고. A부터 B까지라고 합시다. 그래서 A부터 요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이게 0.95라고 합시다. 이 부분에 확률이 0.95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것의 부등식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A랑 B 값을 보통은 이렇게 표현했죠. 뭐 M 빼기 K, M 더하기 K 뭐 이런 식으로 쓸까요? 같은 간격으로 요걸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럼 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M 빼기 K X바 M 플러스 K였는데 이걸 부등식을 M이랑 X랑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너를 넘기고 얘도 이쪽으로 넘기면 사실은 무엇과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었냐면 X바 빼기 K 커 나갔다 M 작고 나갔다 X바 플러스 K 요렇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였냐면 신뢰 구간이었죠. 이 신뢰 구간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신뢰 구간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너부터 너 사이에 요 X바라 녀석이 속할 확률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절대로 뭐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면 평균의 위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신뢰 구간의 의미는 내가 이 X바라는 것이 평균이 너의 모평균과 동일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정규 분포를 따라가니
0.95의 확률로 너부터 너 사이에 놓이는 어떠한 x바를 뽑을 수 있겠구나. 거꾸로 x바를 하나를 내가 딱 뽑았어. 표본 평균 하나를 딱 얻었는데 이 표본 평균이 너와 너 사이에 놓일 확률이 0.95가 되는 그러한 구간 같은 게 존재하겠구나. 근데 그 구간이 원래는 요건데 그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고. 이때는 뭐였냐면 너부터 너 사이에 x바가 들어갈 확률이었는데 여기는 x바를 내가 하나를 뽑았어. 그럼 그 x바를 뽑는 순간 구간이 정해져요. 어떠한 특정한 구간이 너부터 너까지 a x바 마이너스 k부터 x바 플러스 k라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 구간 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모 평균이 존재할 그러할 확률이 0.95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내 구간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게 0.95가 되도록 하는 건 사실은 마지막에는 어디서 구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구하겠죠. 표준 정규 분포에 따르면 이 부분이 0.95에 해당하는 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예컨대 너부터 너 사이가 0.95래. 그럼 요거를 원래 거 표준화하기 이전 기준에서 본다면 m 빼기 k, m 플러스 k라고 쓰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m 마이너스 1.96 곱하기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 이렇게 너도 m 더하기 1.96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 근데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뭐냐면 요거에 따르면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그죠? 요거 아마 기억날 거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내가 표준화를 하면 너는 마이너스 1.96, 너는 1.96으로 표준화가 된단 말이야. 그럼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1.96, 1.96 사이에 그 확률이 0.95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실내 구간까지 이어집니다. 실내 구간까지. 실내 구간의 식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실내 구간 얘는 그냥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그 m이라는 값이 놓일 확률에 대한 건데 x바 마이너스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실내 상수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k 같은 거 쓰죠. 이거에 대한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내 상수이자 정확하게는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정규 분포에서의 z값이죠. 그죠? 여기 아까 요거 1.96 이런 거 요거 원래 여기 있던 거잖아. z값에 해당하고 이것은 결국엔 뭐에 비례하냐면 신뢰도에 비례하죠. 근데 이 신뢰도는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분포에서의 확률에 해당해요. 확률. 이렇게. 그래서 확률이 커진다는 거는 넓이가 넓어진다는 거고, 넓이가 넓어 올라가고 신뢰도가 올라가려면 신뢰 상수도 커져야 되고, 왜? 내가 더 넓은 구간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K 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기본적으로 비례하는 관계. 물론 1차 함수의 형태로 비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비례 관계는 아니고 그냥 너가 커지면 너도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약간 이런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이 녀석. 신뢰 구간의 특징은 결국엔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이 신뢰 상수랑 여기 너의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 이 표준 편차는 원래 모 표준 편차에다가 요걸 나눈 거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너의 반비례하는 형태를 가지죠. 우리가 표본의 크기에는 반비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본이 커진다. 너는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이 정도 간간히 기억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이제 뒤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 뭘 보셔야 되냐면 그냥 확률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P, X파는 뭐 2를 뭐 구하기. 요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처음에
표본을 뽑는 상황에서 표본의 크기가 3짜리, 표본의 크기가 2짜리 뭐 이런 걸 뽑을 때 정확하게 표본 평균이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확률 구하기 같은 유형이 있는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수능에도 거의 안 나왔고 뭐 모의고사에도 잘 안 나오지만 한두 문제가 간간히 나올 때는 있으니 그래서 요거는 문제 보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맨 첫 번째 있는 1번을 조금 볼게요. 1번 좀 보세요. 자,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 1개, 2가 2개, 3이 5개가 들어있어요. 한 개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를 2번 반복하겠다는 거지. 이거를 2번 반복한다. 밑줄 뭐라고 쓰시냐면 표본의 크기가 2란 얘기예요. 그죠? 2번의 시행을 반복을 한 거고 그때 그들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px바는 2를 구해라. 자, x바는 2는 정확하게 무엇과 동일하냐면 첫 번째 나온 공을 x1, 두 번째 나온 공을 x2라고 했을 때 둘을 더해서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4가 나오면 되죠? 요걸 찾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1이 1개, 2가 2개, 3이 5개거든. 1, 2, 5, 1, 2, 3 각각 1개, 2개, 5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4가 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밖에 없냐면 1, 3, 3, 1, 2, 2밖에 없죠. 이렇게. 그때 주의할 거 1, 3과 3, 1은 달라요. 처음에 1이 나오고 3이 나온 거랑 3이 나오고 1이 나온 거는 달라요. 경우의 수가 다르고. 그럼 전체 확률은 얼마야? 너는 8개니까 8분의 1, 8분의 2, 8분의 5가 되죠? 이렇게. 그럼 1, 3이 된다는 건 1 나오고 5 나온 1개, 5개니까 1 곱하기 5 나누기 64. 근데 위아래 똑같으니까 곱하기. 얘는 2가 2번 나온 거죠? 8분의 2의 제곱. 위아래 더하시면 끝.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확률을 물어보는 경우. 그래서 접근 방법이 전혀 달라요. 표본 평균이 어떠한 특정한 값이 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한다. 그냥 경우의 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옆에 뭘 보시냐면 아니다. 그 밑에 거 보면 되겠다. 밑에 2번 보시면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 1개, 3이 n개.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예요? 너의 확률을 물어보이죠. 평균을 물어보이죠. 표본 평균. 그때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유형이고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는 혹은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는 절대로 이걸 가지고 풀어내지 않고 원래 거 평균을 이용하든지 원래 거 분산을 이용을 해서 곱하기 n분의 1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풀란 얘기예요. 얘는. 그래서 이 방식으로 간다고. 직접 표본 평균 자체가 될 수 있는 분포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이 1개, 3이 n개. 근데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두 번을 반복을 했을 때 얻어지는 평균을 x바라고 하겠대. 그때 그 x바가 1이 될 확률이 49분의 1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표가 지금 이렇게 있을 거라고. 1, 3.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너가 한 개고 n개고 확률상 너는 n 플러스 1분의 1, 너는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두 번을 꺼냈는데 평균이 1이래. 평균이 1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뭐밖에 없냐면 x1, x2 합이 2가 되는 상황밖에 없고 1, 1밖에 없죠? 그죠? 요거밖에 없는 거죠? 1만 두 번 나오는 거니까 너의 제곱이죠? 즉 n 플러스 1의 분의 1의 제곱이 49분의 1이 되는 거고 n 값은 6이 나오겠죠? 그때 너의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n이 6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그럼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애초에 x의 평균을 구하면 위아래를 곱해서 더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나오냐면 1, 18 더하면 19 나누기 7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위아래 더하면 뭐 끝나는 뭐 이런 문제. 안 어렵죠? 이쪽은 유형이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보통 3점짜리로 나오고 3번은 조금 쉽고
그래도 풀어볼까요? 4번 풀어보세요. 4번.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네 근데 온라인 수업 언제까지 해? 2주? 확정된 거예요.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자체는 확정이 됐죠. 근데 이제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네 심지어 1, 2학년은 4월 16일 계약이야. 너네만 일찍 계약하고. 근데 너네도 어차피 일찍. 그러니까 걔네도 4월 16일 날 온라인 계약이야. 너네는 일찍 계약을 해도 어차피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3월 24일 날 고3만 오프라인으로 모의고사 되고 학교에 가라 뭐 이런 그런 거 확정 됐던데. 3월 24일? 4월. 아, 4월 24일. 그거는 나도 알아. 아니, 모의고사 봐야죠. 모의고사 오래 안 보면 불안하지 않나요? 약간 나는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 텐데. 약간 또는 공부 존나 열심히 했으니까 나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거 없나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런 생각 드는데. 예서가 뒤에 가서 자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 볼게요.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너의 평균과 분산을 알려준 거죠. 평균과 제곱의 평균을 줬다는 거는 그때 너의 크기 n자리 표본 평균에 대해서 분산이 이와 같을 때 n 값을 구해라. 그럼 분산을 구하면 되겠네. 어차피 분산을 구하면 표본 평균의 분산을 줬으니 너가 이제 n분의 vx가 되는 거고 요것만 구하면 되죠. 요거 나오겠죠.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분산은 여기다 쓸까? 제곱의 평균이 3분의 16에서 평균의 제곱인 4를 빼면 되죠. 3분의 12라고 쓸까? 3분의 4 되나요? 분산이 3분의 4가 되겠네. 3분의 4가 분자로 오면 너는 쫄로 가서 15 곱하면 얼마야? 20인가요? 끝.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 비슷한 유형들이 있어요. 5번, 6번 다 비슷비슷하고 어렵진 않습니다. 아마 풀 수 있을 거고 넘어갈게요. 자, 표현 비교 일단 별표 쳐주세요. 표현 비교, 표현에 대한 비교, 표현 비교. 원래 이런 유형 자체가 이런 유형은 없어요. 표현을 비교한 유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표현을 니네가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야. 활용 문제가 지금 7번, 그다음에 8번, 9번 세 가지죠. 각각 무엇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지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볼게. 일단 7번. 축구공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430이고 표준 편차 14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즉 이거를 표현을 해보면 x는 따른다 430의 14의 제곱. 이게 문제가 어려워서 넣은 건 아니에요. 자, 그때 어디에 밑줄치냐면 선택한 축구공 한 개의 무게 밑줄. 축구공 한 개의 무게가 409g 이상. 그러면 x가 커 나왔다. 요거 확률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8번 보세요. 표준화 하면 될 거고 뭐 어렵지 않고. 자, 노트북 한 개의 무게 평균이 900, 표준 편차 20. 그럼 역시 x는 900에 20의 제곱을 따라가죠 이번에. 자, 근데 이제 밑에 뭘 밑줄 치시냐면 이미 추출한 4대의 무게의 합 밑줄. 자, 여러 개의 합에 대한 얘기 무조건 뭐예요? 그 여러 개가 표본이 되는 거고 표본을 추출한 거고 표본의 뭐에 대한 얘기? 표본의 평균에 대한 얘기야. 얘는 모평균 그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x 바로 가야 돼요. 이렇게. x 바는 뭘 따라가요? 900에 몇 대야? 4대니까 4로 나누면 즉 2로 나누면 10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지?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예요. 표준 편차.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4대 무게 합이 알바가 아니야. 나는 합을 가지고 절대 풀지 않습니다. 무조건 뭘로 푸냐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 풀어요. 합으로 풀어내는 상황은 뭐밖에 없냐면 오늘 아까 1번 풀었을 때 x1 더하기 x2가 뭐 4가 되는 거 이런 거. 경우의 수 직접 구할 때만 하는 거고 무조건 뭘로 가냐면 표본 평균으로 가요. 표본 평균이 얼마예요? 4로 나누면 960이죠?
너가 아니야? 910이죠. 죄송. 이하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요거. 즉 기본적인 골자는 얘랑 똑같아. 분포 줄 테니 확률 구하라의 구조는 똑같은데 처음에 분포를 이렇게 준다고. 요거에서 내가 n 값을 알면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고, 분포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구하는 거는 원래 정규 분포랑 똑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무게 사과의 평균 400, 표준 편차 50이에요. 그럼 너는 400에 50.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과 중 무게가 442g 이상인 것을 1등급 상품으로 정한대요. 그래서 P 1등급 이렇게 은 뭐냐면 너가 442 이상인 거죠. 442 이렇게 생겼어. 그랬을 때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중 100개를 임의로 선택, 일단 100개 임의로 선택 밑줄 할 때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 밑줄 1 확률을 구해봐라. 얘는 뭐죠? 얘는 무슨 문제예요? 뭘로 푸는 문제예요? 9번. 얘는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왜냐면 우리가 뭘 준 거야? 각각의 사과 하나하나가 1등급일 그러할 확률을 정해준 거예요. 이 확률은 고정돼 있습니다. 얼마예요? 이거 표준화하시면 0.84죠. 0.84. 0.84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0.2가 돼요. 이거 0.5에서 빼면 이렇게 된다고. 즉 내가 한 개의 사과 입장에서 1등급일 확률이 20%에 20%. 근데 문제에서는 100개를 선택을 한 거잖아. 자,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y라는 거를 새로 잡습니다. y는 이항분포로 잡으세요. 이렇게. 그때 100개니까 100개에 대한 이항분포의 판단. 그때의 확률 요게 0.2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y를 왜 이항분포로 잡았냐면 y라는 거는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100개 중 1등급 사과의 뭐예요? 개수죠.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혹은 횟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항분포의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실제로는 요거 가지고 안 풀죠. 100 좀 크니까 뭘 가지고 풀었어? 정규분포 20에 이게 0.8이니까 16인가? 4의 제곱인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문제에서는 24개 이상인 거잖아. 얼마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PY가 커나 같다 24죠. 표준화하시면 PZ가 커나 같다 1이죠. 문제 1일 때가 0.34니까 답은 0.16이 된다. 요게 이쪽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해요. 왜? 여기서 표준화 한 번 했지. 확률 구해야 되지. 확률 가지고 이항분포 만들어야 되지. 이항분포에서 다시 정규분포 바꿔야 되지. 정규분포 바꾼 걸로 다시 표준화해야 되지. 그래서 확률 나오지. 앞에 거보다는 단계가 한 단계 정도 더 많아요. 얘가 제일 기본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 세 가지 잘 놓고 비교를 해봐라. 됐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면 100개를 임의로 선택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지금이야 내가 문제를 얘는 여기까지가 통계적 추정, 여기까지가 정규분포 이렇게 나눠서 주니까 헷갈릴 염려가 없는데 니네가 통계적 추정 문제 막 한참 풀다가 9번이 띡 모의고사에 나왔어. 그럼 이거 100개를 선택을 했다는 상황에서 표본의 크기가 100인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고. 왜 100개 뽑았으니까. 표본 크기 100 같잖아. 마치. 근데 그 다음엔 난 뭐에 대한 얘기해야 돼? 100개에 대한 무게의 합을 얘기하든지 100개에 대한 무게의 평균을 얘기하든지 그러면 이미 추출한 게 맞아요. 그러면 표본 평균을 가는 게 맞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100개를 선택을 했는데 1등급이라는 사건의 비율에 대한 얘기예요. 1등급이라는 사건이 몇 번, 몇 회 발생했냐, 몇 개가 속하는가 이런 표현을 비교를 잘 하라는 거야. 됐지? 무게의 합계 나왔다. 무게의 평균 나왔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었어도 표본의 크기가 100짜리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게 약간 헷갈릴 수 있고 이런 것만 잘 정리가 되면 이쪽 단어는 굉장히 쉬워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통과.
그럼 10번 풀어봅니다. 안 어려워요. 어이차, 어이차. 보통 이쪽 정규분포 통계적 추정이 어렵다고 하면 뭘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느 걸 적용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아, 니네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없어졌더라? 그건 알고 있니? 산모가 없어. 니네 이번에 보는 거 4모야. 원래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3모가 미뤄져서 4월에 3모를 보고 4월에 모의고사를 2번 본다까지가 어디였냐면 3월 23일 계약 기준 오피셜이었어. 근데 미뤄졌잖아. 3모가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3모가 아예 없고 니네가 4월에 보는 건 4모예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3모가 원래 뭐냐면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평가원. 나눠진 게 뭔 말이야? 3월에 평가. 3월에 교육청이죠. 6? 6부터. 아, 맞네. 아, 착각했다. 아, 그래서 맞네. 그럼 3월이 모의고사 미뤄진 게 맞네. 3월 모의고사 미뤄져서 3호가 됐구나. 응, 맞네. 이번에 보는 게 그러면 저거예요. 서울시 교육청 3모네. 3모 맞네요. 그럼 시험 범위 자체가 우리 저번에 했던 수원 전범위, 수투 전범위, 확통은 맨 앞에 경우의 수 쬐끔만. 여러 가지 순열까지만. 시험 범위 좀 바뀐 게 있는데 6모 때 시험 범위가 좀 바뀌는 게 있는데 이과만 바뀌는 것 같아요. 이과만. 자, 봅시다. A 과수원에서 생산한 귤의 무게 평균이 86, 너는 표준 편차가 15. A는 이렇게 따라간대요. 86에 15. B는 88에 10. 자, 뭐라고 그랬냐면 A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98 이하일 확률과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A 이하일 확률이 같을 때, 자, 임의로 선택했다라는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요 임의 추출이랑 느낌은 비슷하지만 얘는 몇 개를 뽑은 거야? 한 개를 뽑는 거죠. 한 개를 뽑은 거예요. 한 개를 뽑았을 때의 상황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표본의 크기가 1인 상황이라고 보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지? 표본의 크기가 일자리인 분포랑 원래 모집단의 분포랑 완전히 똑같거든. 그럴 거 아니야. 왜냐면 원래 요거 루트 n으로 나누자. 루트 n으로 나눠봤자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뭘 가져가는 거냐면 너랑 너에 대한 그냥 표준화,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겠다. 즉 A가 너가 98보다 작을 확률, 너와 B가 A 이하일 확률이 같다라는 거는 표준화 이후에 너와 너 각각이 동일해져야 되죠. 이거 표준화 하시면 86 빼면 12 나누기 15인가? 15 나누기 12가 되고, 얘는 A 빼기 88 나누기 10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너랑 너랑 같으면 끝.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의 형태. 그래서 임의로 선택했다라는 표현이 꼭 항상 어떤 표본의 형태로 보실 필요는 없다. 넘어갑니다. 자, 11번, 12번 이쪽 표본 평균의 분포 유형은 안 어려워요. 앞에는 좀 안 어렵고, 뭐가 조금 어렵냐면 여기 뒤에 있는 16, 7, 8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요. 16, 7, 8 이 정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모평균의 추정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화장품 한 개의 내용량은 평균이 이와 같고 표준 편차는 1.8이래. 그때 이미 추출한 9개, 밑줄 이미 추출한 9개.
그 다음에 표본 평균 밑줄. 대놓고 표본 평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나는 처음부터 x에 대한 분포 필요 없고 x 바에 대한 분포 바로 써도 상관은 없겠네. 201.5에 표준 편차는 원래 1.8이었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0.6이 되겠죠. 이렇게 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200g 이하인 걸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풀면 끝이죠. 밑에 12번은 완벽하게 거의 동일한 유형이 돼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왜? 왜? 13번 풀어보세요. 13번. 표준은 안 해줘도 괜찮죠? 할 수 있죠? 이거 빼고 0.6 나누고 그럼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5 나오나? 마이너스 2.5 기껏 해봤자 이쪽에서 표현이 평균 말고 합계로 나오는 정도? 뭐 10개 무게의 합계 무슨 뭐 보통 어디 많이 나오냐면 아까 저런 거 정원초과 문제 정원초과가 될 확률 구해라 이런 거. 중동고 남학생은 평균이 얼마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뭐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중동고 남학생 6명이 정원 최대 무게가 뭐 540kg인 엘리베이터에 탈 때 정원초과 벨이 울릴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은 문제. 그러니까 합계로 표현을 하고 하면 그냥 끝나는. 응? (13번이) 이제 표현 같은 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한 명의 책가방의 무게의 분포가 이와 같은데 그때 한 명의 책가방의 무게가 이와 같을 확률을 구하고 16명의 표본 평균의 무게가 이와 같을 확률을 또 구하고 A 값을 구해봐라. 자, 보세요. 볼게요. 일단 P1은 뭐냐면 한 명을 선택을 했어요. 딱 한 명. 근데 책가방의 무게가 5.5kg 이상일 확률. 그러면 X가 요거 구하는 거죠. P2는 뭐냐면 임의로 선택한 16명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들의 책가방 무게의 표본 줄. 그러면 16명에 대한 평균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가끔 뭐 16명짜리 표본 평균, 그 다음에 4명짜리, 아니지? 뭐 36명짜리 표본 평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하나의 모집단에서 뽑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소문자로 이제 써주는 편인데 어쨌거나 n값이 16일 때의 분포가 정해져 있다고. 얘는 너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때 P2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너의 표본 평균이 A 이하 이렇게 둘이 더해서 얼마로 그랬냐면 1.5328이래요. 일단 요걸 구해야 되겠죠? 얘는 구하기가 쉽네. 요 표준화하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와요. 2로 나눈 마이너스 0.5죠. 즉 이렇게 됩니다.
0.51대의 확률을 구해봤더니 너가 0.1915, 즉 너는 0.6915 이렇게 되겠네. 그죠? 0.5를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0.5니까. 그럼 너를 보시면 빼줘야 될 거 아니야? 0.691을 뺍니다. 빼시면 얼마 나오죠? 3, 1, 여기가 4, 8 나오나? 0.8413이 나오네. 근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표에는 0.5가 넘는 게 없어요. 너의 의미는 뭐냐면 너를 표준화를 했을 때 작거나 같다. 얼마라는 거야? 요게 딱 1일 때가 0.3413이거든. 즉 요거의 의미는 0.5 더하기 0.3413인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0.5 더하기 0.3413 요렇게 보는 문제예요. 돼요? 그럼 이제 할 수 있죠? 반대 방향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 편의상 역표준화라고 부르는데 너에다가 표준 편차 곱하고 평균을 더하면 돼요. 너에다가 요거 곱하고 요거 더하면 됩니다. A 값은 2분의 1 더하기 너니까 7이에요. 통과. 요런 건 약간 어렵죠? 13번 같은 건. 14번 한번 볼까요? 14번도 풀어보세요. 이쪽은 문제도 좀 약간 난이도 있습니다. 14번. 응? 그다? 왜? 샤프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학생이. 귀 아파. 명철 요새 집에 있는 시간. 야, 은혜를 원수로 저거 이제 쓰다 보면 중간에 다 부러져가지고 저걸 저렇게 박살낸다고? 저 중에 몇 개나 부러졌을지 궁금하다. 명철 요새 집에 좀 있니? 아니면 독서실 가니? 그럼 집에서 해?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걸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 계약하면 괜찮은 걸까? 월요일부터 오랜만까지 들어야 돼. 니네 월요일부터 아니지 않아? 어. 너 잘 모르는구나? 학교에 되게 관심 없구나 너. 애들을 좀 모아서 학원에서 된 게. 누가 누군가 의미가 없다. 스터디룸 빌려서 다 같이 모여서 들어. 우승을 한다지 않았어요? 풀로 해야지. 왜? 이게 너네 이런 교육권이라는 게 교육권. 여러분의 교육권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 아니다 교육권이야 수업권인가? 수업권. 여러분이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게 상충한다고. 수업을 받을 권리와 목숨을 보전받을 권리와 약간 상충하는 상황인데 고3은 목숨보다 수업이 좀 중요할 수도 있고 초딩들은 목숨이 좀 더 중요할 거고 당장은. 그래서 나이대 따라 좀 다릅니다. 체육 시간에? 니네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제 처조카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어요 지금. 근데 처조카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패드에다가 그 무슨 아이패드에서 뭘 하냐면 그 키즈 요가 뭐 이런 게 있어요. 키즈 요가를 틀어놓고 그거를 막 이렇게 요가를 하는 거를 옆에서 동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보내고 막 이래야 돼. 너네도 그런 거 해. 녹화해서 뭐 팔굽혀펴기 10개 하는 거 녹화하고 보내고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인데. 자, 봅시다. 모평균 40, 모표준 편차가 5짜리. 근데 이미 추출한 크기 4짜리 표본의 표본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요 x랑 x바에 대한 둘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x의 분포부터 써보시면 너는 40에 5. 그 다음에 너는 표본 평균은 언제 정해진다고 그랬냐면 너의 크기가 정해졌을 때. 크기가 4짜리죠. 뭐 이렇게 쓰겠네. 그랬을 때 35 이하, 넌 35 이상. 이거를 잘 구해봐라. 자연수 C의 개수를 구해봐라. 뭐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죠? X가 작거나 같다 35. 이쪽에서는 X바가 각각 표준화하시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니까 0.3413, 0.5에서 빼면 0.1587이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2. 그죠? 2일 때 0.477이니까 너는 0.228이네. 0.22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넘겨서 식 정리할까요? 넘겨서 빼보시면 얼마 나와요? 0.1359 나오나요? 그죠? 맞죠?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예요. 그러네. 거꾸로네. 작거나 같다 그랬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같다죠? 그럼 0.977이네. 977이. 죄송. 977이. 맞아요. 쭉. 그러면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은 자연 이상한데? 거꾸로인데 그러면? 그럼 음수 나오지 않니? 마이너스 81.85고. 그러니까.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저기 거꾸로 됐을 수 있어. 오차. 14번이죠. 어디 봅시다. 아이, 부등호 방향 똑같네. 씨. 내가 잘 풀었네. 부등호 방향 똑같습니다. 아까 그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이게 맞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서 맞췄네. 미안합니다. 자. 이렇대. 맞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대요. 1, 3, 5, 9. 너가 100분의 C. 그리고 왼쪽이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야? 13인가요? 13? 13개. 그죠? 1부터 13까지. 넘어가도 괜찮죠? 15번 봅시다. 15번 내가 할게. 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어떤 직장인의 월 교통비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일단 X 그냥 써놓을게요. 습관적으로 써놓는 게 좋습니다. 8에 12, 8에 1.2. 이 상태. 근데 이미 추출한 N명 밑줄. 어쨌거나 N명이기 때문에 얼마일지를 지금 몰라요. 이게 안 정해졌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정해지겠지 뭐. 루트 N분의 1.2 제곱 이렇게. 이 부분이 아직 미지수라는 거. 그때 P 너가 7.76 거나 같다. 자, 거나 같다. 8.24 너가 0.6826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n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자, 요거를 이제 표준화를 할 거예요. 표준화를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될 텐데. 잘 보시면 너와 너는 8에서 뺐을 때 너는 마이너스 0.24고 너는 0.24죠. 그거를 각각 이 부분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너랑 너는 어쨌거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라는 거야. 이 부분을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 알파 알파라고 써도 될까? 이렇게 0.6826 그럼 사실은 너는 이렇게 써도 되겠네. 절반으로 쪼개고 마이너스 알파 대신에 0부터라고 써도 괜찮겠네. 그럼 네가 너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알파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정확히 0.3413이 1이죠, 1. 알파는 1보다 커나 같으면 되겠네. 근데 그 알파라는 값은 너를 표준화한 값이야. 0.24 곱하기 요걸 나눈 거니까 1.2분의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1 풀어내시면 끝. 이렇게. 맞아요. 요만큼이 알파가 되는 거죠. 더 커지면 확률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요거 경계를 잘 찾으면 된다고. 정확하게 얘가 되는 그 순간에 알파 값이 1이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6번 할 수 있겠죠? 각각 표준화해서. 부동호 방향 똑같고 합이 1이다. 무슨 의미였어? 표준화를 했을 때 둘이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더해서 0이 된다. 각각 표준화해서 더해서 0 된다. 그것만 쓰시면 시그마 값 나오고 끝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17번 풀어보세요. 17, 18 풀고 몇 개 더 하지? 일단은 23번은 풀어야 되고 점수를 내가 뺐네. 원래 몇 점짜리인지 썼어야 되는데 까먹고 뺐네. 뒤에 거 3개에서 4개 정도만 풀면 되겠다. 17, 18 포함 6문제. 5시 10분 예상. 왜? 뭐 더 해도 되는데. 푸는 거 보고. 명철이가 17번 잘 풀면. 그렇지. 열심히 말고 잘. 미안해. 저희 집에 가서 욕하겠다. 맨날 나한테만 지랄. 그 약사 아줌마 말에 의하면 KF 94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KF 80 정도만 돼도 충분하대요, 사실. 이 완전 고위험군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약사 아줌마처럼 불특정 다수 마스크 사러 오는 불특정 다수를 매일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경우 아니고서는 KF80이 훨씬 숨쉬기도 편하대요. 구하기도 쉽고. 94나 구하기가 힘들지 80은 구하기가 쉽대. 너는 뭐야, 명철아? 네? 그거는 뭐야? 저는 그냥 면마크. 방한 마스크야? 이건 효과 없어 그래. 아니 저는 저거 못 쓰겠어요. 저거 진짜로. 아, 그래? 네. 그거는 좀 덜 불편해? 근데 이거는 대신 불편하지 않은 만큼 위험성이 훨씬 있어요. 아, 그래? 알았어. 자, 볼게요. 8번은 가장 이상할 것 같아요. 응? 가면 쓰고. 80 정도만 써봐. 80도 좀 오래 쓰면 좋겠네요. 아, 그래? 나 안 써봤어. 94밖에 없어. 자, 볼게요. 정규분포 너 10의 2의 제곱. 불다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짜리 표본 평균을 x바. 그냥 표준 정규분포가 z. 뭐 이런 걸 골라봐라. 일단은 뭘 쓱 보냐면 x에 대한 얘기가 있나 없나 보세요. x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x바에 대한 얘기밖에 없네. 그럼 x바만 한 줄 적어놓자. 너가 10에 2의 제곱 아니고 n짜리니까 루트 n분의 2의 제곱. 이렇게 그냥 문자 나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분사는 참이죠. 요거 제곱하면 n분의 4 나오는 거 맞고, 니은번 p x바가 작거나 같다 10 빼기 그럴 확률이
P X바가 크거나 같다 10 플러스 A가 되겠는가? 확률의 동일성은 언제 동일하다고 그랬냐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라면 둘이 더해서 너의 대칭축의 2배, 선대칭일 때. 그죠? 근데 보니까 평균이 10이기 때문에 너랑 너랑 더해서 20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너가 합이 20인데 너가 10 곱하기 2니까 참이죠? 기억이 틀렸어요. 기억 맞는데? 왜? 기억 니은을 다들 안 나오는 자, 그다음에 디귿. PX바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Z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게 동일하다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고 동일하다면 나는 요와 같은 수식이 만족한다. 요것도 역시 어떤 정규 분포의 대칭성 보는 거죠. 이거 A를 표준화를 해볼게요. 표준화를 해서 바로 Z라고 쓰겠습니다. A 표준화하면 뭐 나오니? A에서 요거 빼고 A 빼기 10 곱하기 요걸 나눠줘야 되는데 뒤집어서 곱한다고 봐도 되죠? 2분의 루트 n을 곱했습니다. 됐죠? 너랑 뭐랑 확률이 똑같다고? PZ가 작거나 같다. B랑 똑같대요. 요렇게. 그러면 둘이 더해서 너랑 여전히 합이 0 돼야 되죠? 이번에는. 왜?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표준정규 분포의 평균은 0이니까. 그럼 니니 더해서 0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양변에다가 보니까 루트 요걸 곱한 거죠 지금. 루트 n분의 1을 곱했네. 이게 정확히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a 빼기 10은 더하기 루트 n분의 2 곱하기 b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10 넘어가면 아 너도 역시 참이 되는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죠? 18번 내가 풀게요. 보세요. 자, 어느 지역에 인터넷 사용 시간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30분. 근데 9명 조사한 게 x 바래요. 근데 gk랑 hk라는 함수를 새로이 정의를 했대. hk는 x에 대해서 m 플러스 30k보다 작거나 같은 거. hk는 x 바에 대해서 m 빼기 30k보다 크거나 같은 거. 옳은 걸 골라봐라. 눈에 띄는 건 뭐냐면 h랑 g는 둘 다 k에 관한 함수입니다. 일단 함수인데 확률이죠. 확률 값이고 k 값이 변동함에 따라서 확률은 좀 달라질 것 같아. 근데 x에 대한 분포랑 x 바에 대한 분포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m에 너가 30분, 너는 m에 10의 제곱이죠. 9명이니까. 그럼 GK를 각각 써봅시다. GK는 표준화를 했을 거라고 Z로 표준화를 하시면 M 빼고 30 나누니까 정확히 뭐만 남냐면 K만 남아요. 즉 P의 Z가 작거나 같다 K. 이게 끝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표준화. 근데 마이너스 30K인데 10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K가 되죠. 요렇게. 자, 일단 부동방이 서로 반대예요, 지금. 그래서 옆에다가 보조적으로 뭘 써놓냐면 이걸 써놓습니다. 요렇게 써놓으시면 사실은 어떻게 비교하는 게 난 좀 편할 거 아니냐면 너랑 요렇게 비교해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번 H0과 G0은 똑같겠는가? 0, 0 들어갔을 때 똑같은 거 맞죠? 둘 다 2분의 1이죠? 참. 니은번 G3이랑 H1이랑 똑같은가? 여기 1 들어간 거, 3 들어간 거 똑같은 거 맞죠? 참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 G1이랑 H-1이랑 더해서 1 되겠는가? 될까요? 이거 부동호 방향이 같은 거 두 개 더했다고 치자. 너랑. 그럼 뭐 되는 거야? G1이면 Z 작거나 같다 1이 되는 거죠? 요거. 마이너스 1이면 마 3 돼요. 이거 1 돼요? 안 되죠? 그죠?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실내 구간 모평균 추정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20번 내가 하나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뒤에 거 조금 풀게요.
자, 아이스크림 문제이고 한 컵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 8짜리 정규볼 따라간대. 근데 이미 추출한 크기 100짜리 표본을 조사했더니 밑줄 평균이 155이었다. 이 155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바로 X바 한 개의 값이에요. X바 한 개의 값이 155라는 내가 자료를 얻은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 동그라미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신뢰도 99%니까 확률상 0.99를 구해야 돼요. 확률상 0.99를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를 해야 된다고. 사실은 0부터 알파까지는 확률상 0.49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Z는 0부터 2.58까지가 0.495가 되는구나. 즉 신뢰상수가 2.58이 되는구나. 그래서 신뢰상수 2.58을 가지고 신뢰도 99%짜리 신뢰 구간을 씁니다. 155에서 신뢰상수 2.58 빼시고 너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곱하는 거죠. 원래 표준 편차 8짜리예요. 근데 크기가 100짜리니까 표준 편차가 10분의 8로 바뀝니다. 이렇게. 끝났죠? 더하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신뢰 구간의 형태를 계산만 하면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겠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거 쉽고 23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23번. 응. 왜? 23번 싫어? 23번 약간 풀기 싫게 생겼잖아. 나 아니 명철아. 맞다. 답을 구한 줄 알았는데 구한 줄 안 건 뭐죠? 그게 구하나 없네요. 아하. 그럼 가까운 거 찍어야지 뭐. 이거 4번 할게.
이게 너무 삐끗 좋게 그래? 적당히 나온 숫자들만 보고 해보면 그럼 이제 답을 구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 찍으려고 해도 좀 뭐 그러니까 구하는 방식을 아니까 이제 보이는 거고 구하는 방식을 잘 모르면 그냥 아무렇게나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뭐 7 같은 거 해갖고 찍겠죠. 3번 같은 걸로. 자 보세요. 일단 식을 2개를 줬어요. 여기서 이런 형태로 뽑은 게 너, 실내 구간 첫 번째. 이런 형태로 뽑은 게 너인데, 사실은 문제에서 저 95%에 대한 실내 구간이 이제 Z가 0부터 1.96까지다 라는 걸 주긴 했는데, 이 문제 풀 때 그 필요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전혀 필요가 없죠.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내 구간의 형태를 볼게. 여기서 뽑은 실내 구간의 형태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한 개에서 마이너스 실내 상수 곱하기 너의 표준 편차 1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실내 상수가 요게 95짜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는 똑같죠? x2에다가 마이너스 똑같은 실내 상수예요. 곱하기 이 부분만 다르죠? 여기 있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비교를 하면 돼요. 사실은 요거랑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야 되죠. 이렇게. 왜? 이 부분도 똑같은 구조니까. 이 부분이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얘가 예컨대 80 빼기 A고 실내 구간인데 만약에 이렇게 줬어. 100 더하기 2A. 그러면 얘가 얘고 얘가 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어떤 형태냐면 항상 둘을 더했을 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둘을 더해서 반을 한 개, 요 표본 평균 한 개가 나오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근데 보통 이렇게 주지, 이렇게 문제 안 줍니다. 이렇게 더럽게 안 줘요. 아예 숫자로 주는 경우는 있어도. 쨌거나, 그럼 너랑 일치하는 거고, 그럼 밑에는 똑같네? 즉, K50, 95가 A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A니까 너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 값이 그냥 7이네. 그리고 X1이 80이니까 너에다 곱한 게 X2니까 얼마야? 75인가요? 이렇게. 그럼 49 더하기 75 하시면 2번 나오죠, 2번. 넘어갑니다. 요거 잘 풀었으면 충분합니다. 넘어가서 뒤에 거 조금 볼게요. 뒤에 거 2개만 봅시다. 2개만. 뭐뭐 풀까요? 25, 26, 27, 28 중에 2개만 골라보세요. 사실 뒤에 2개 안 어렵습니다. 뒤에 2개 안 어렵고 앞에 2개 풀까요? 앞에 2개? 뭐 왜? 자, 25번 볼게요. 이게 이제 올해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 문제에 나왔었고 빈칸 채우기 문제가 이와 같이 그냥 단순 확률 분포로도 나오고 경우의 수로도 나오고 이항 정리로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번 수능에는 뭘로 나왔냐면 이렇게 통계적 추정에서 나왔어요. 통계적 추정에서 표본에 대한 얘기로 나왔고, 자 볼게요. 숫자 1이 적혀있는 공이 10개, 2가 20개, 3이 30개, 10, 20, 30 30개가 들어있는데 임의로 한 개를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밑줄. 다시 안 넣으면 굉장히 문제가 까다로워져요. 무조건 다시 넣는다예요. 임의 추출은 무조건 보건 추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을 반복해서 확인한 10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y라고 하겠대. 자, 10개의 수의 합이에요. 10개의 수의 합은 무조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0 곱하기 10개의 수의 평균이에요. 그 10개의 수의 평균은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고, 표본 평균의 10배를 한 그 확률 변수 y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10 곱하기 x바 이렇게. 그게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네모칸 보시면. 그럼 끝났네. 나는
너의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건데 너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사실은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과 똑같죠. 즉 이 값은 10 넌데 너는 그냥 10 너랑 똑같고 너의 분산은 너가 100 넌데 표본의 크기가 10짜리니까 너는 10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랑 너 구하달라는 얘기구나. 그럼 주어진 요 표를 보시고 각각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끝나는 뭐 간단한 문제. 하지만 14번이라는 건 요거 그래도 아마 4점짜리였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26번 보세요.